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오늘 한국사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에 이어서 1930년대 국외 독립운동 파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일제강점기도 막바지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30년대 국외 독립운동이 아무래도 단체도 많고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민족주의 성향은 무엇인지, 사회주의 성향은 무엇인지, 똑같은 단체인데 왜 지도자는 다른지, 똑같은 단체인데 왜 성격은 다른지, 이렇게 많이 이제 혼동되는 부분이 많겠지만은, 그래도 이 부분이 여러분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지막 독립운동가들이 끝까지 버티면서 일본에게 저항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공부하기가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자, 1930년대 국외 독립운동은 1930년대 전반과 1930년대 중반 이후 1940년대까지 이렇게 두 파트로 분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 두 파트로 분류해서 살펴보냐면, 일단 그 활동하는 지역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1930년대 초반은 우리가 익숙한 지역, 1920년대까지 많이 독립운동을 진행했던 이 만주, 간도, 연해주 이런 지방에서 일본에 대한 항일 투쟁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후 얘기하겠지만 이 전쟁, 일본과의 항쟁의 장소가 이 만주에서 이 중국 관내, 즉 만리장성 이남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배경은 무엇이고 또 그 이후의 사건은 어떻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20년대 국외 독립운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키워드 전투 사건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그래서 이 봉오동 전투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3부의 성립까지 어떤 흐름으로 이어나가는지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3부가 만들어져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있었는데, 이 3부가 통합운동이 일어나서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라는 단체로,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라는 단체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우리가 1930년대가 들어오기 전 20년대는 왜 활동하기 힘들었냐? 일본의 추격도 계속 있었지만은 미시아 협정이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미시아라는 군인이 우리나라 독립군을 잡아올 때마다 뭘 걸었어요? 현상금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군들은 일본군도 피해 다녀야 되지만 이제 중국 군벌조차 이제 안심하지 못하고 피해 다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던 중 1930년대 초반이 되면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갖고 있던 일본이 이 세계 대공황을 탈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해요? 전쟁이라는 수단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더 값싼 가격의 원료를 구해오고, 그리고 우리의 물건, 일본의 물건을 더 많은 시장에 팔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하는 식민지를 확대하려는 정책이 1930년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첫 타겟은 어디냐? 이 만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만주 지역에서 만주 사변을 일으키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의 식민지를 넘어서 중국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 독립군을 잡아서 일본에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일본과 전쟁을 벌여야 될 판이에요. 그랬을 때 1920년대 내내 일본과 싸우면서 일본의 전술이라든가 일본과 어떻게 게릴라 형태의 전투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독립군이 중국과 연합을 해서 일본과 항전을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30년대 초반의 모습은 한중연합작전, 일본에게 한국과 중국이 같이 싸우는 그런 작전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혁신의회는 1930년대가 되면은 한국독립당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그 한국독립당에서 나온 군대가 한국독립군. 이 한국독립군을 이끄는 대표적인 장군이 지청천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지청천 장군은 중국군과 더불어 쌍성보 지역, 그리고 대전자령 지역, 이런 지역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워요. 그리고 이 남만주 지역에 있었던 국민부라는 단체는 조선혁명당,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군대는
조선혁명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는데 양세봉 장군을 중심으로 영릉가와 흥경성이라는 지역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왜 둘로 나눠서 싸웠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은 아무래도 조금은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사람들로 모여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군과도 힘을 합칠 때 중국 공산당과 힘을 합쳐서 일본과 싸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한국독립당 같은 경우에는 민족주의 성향의 경향의 사람들이 많았고 중국의 국민부라는 이런 단체와 또 함께 모여서 일본과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집단이 있었던 겁니다. 자, 하지만 일본이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 만주에도 이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국을 세워서 식민 지배를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만주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독립군이 일본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왜? 일본군이 이제 만주에 들어와서 활개를 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독립군들이 만주 지역에 또다시 우리나라에서 이 만주 지역으로 넘어왔는데 이 만주 지역에서 또 자신의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오냐? 중국의 관내, 만리장성 이남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와중에도 이 사회주의 세력을 갖고 있던 일부 사람들은 끝까지 남고 남아서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고, 이 동북항일연군은 좀 의미 있는 전투가 있어요. 지금까지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모두 다 이 만주나 간도 지방에서 일어났잖아요. 이 동북항일연군은 국내로 일본을 공격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보천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일본의 경찰서 및 이런 군부대를 공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보천보 전투가 대표적인 그러한 전투예요. 그래서 이렇게 1930년대 초반, 중반까지 이렇게 우리가 일본과 이제는 중국과 힘을 합쳐서 저항하는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선생님이 같이 설명하려다가 이 뒷부분으로 넘겼는데요. 지금 우리가 무장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무장투쟁일 때 군인들이 총을 들고 일본군과 싸우는 모습도 있지만 여러분 어렴풋한 기억에는 이런 모습도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폭탄을 들고 어느 일본의 관공서와 일본의 주요 타겟을 설정해서 그 폭탄을 던져서 주요 타겟을 공격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영화나 그리고 독립운동가에서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단체가 이제 만들어진 게 1919년, 1920년대 초반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의열단을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만들었는데요. 이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만들면서 신채호라는 역사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선생님, 저 사람들 모아서 내 한 몸 폭탄에 싣고 들어가서 그리고 일본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러니 우리 단원들이 마음가짐을 강하게 가질 수 있는 좋은 글귀 하나 써주시죠? 라고 하면서 신채호 선생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은 거기에 감명을 받고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글을 써주면서 이 의열단의 기본 지침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열단의 대표적인 인물은 김상옥이라는 인물, 나석주라는 인물이 있고요. 이 김상옥이라는 인물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이 나석주라는 인물은 식산은행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의열단 인물로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영화로 개봉해서 또 알고 있는 박열이라는 그런 인물도 있었죠. 그래서 개인적인 활동을 통해서 일본 주요 건물이나 주요 인물을 테러하기 위한 폭탄을 투척하는 이런 단체로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1920년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930년대 초반을 지나 1930년대 중반으로 넘어와 볼게요. 1930년대 중반에 바뀐 것. 이 만주나 간도 지방에서 활동하던 독립군이 그 지역이 일제 강점, 일제 식민 지배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중국 관내로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방금 전 설명한 이 의열단이라는 단체도 1930년대 일본의 통치 방식이 뭐예요? 우리나라 민족성을 말살하겠다라고 하고 모든 우리나라의 것을 없애고 억누르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열 단원들도 더 이상
국내에서 활동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수가 중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이 무장 단체들이, 독립운동 단체들이 넘어왔어요. 그렇다고 또다시 새로운 터전에 다시 무언가를 만들고 이러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을 합니다. 기존에 중국에 있던 어떠한 독립운동 단체에 들어가면 되겠다 라고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단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단체 어디입니까? 상하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이후에 정말로 이 의미 있고 상징적인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정말 이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세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대표로 임시정부를 만들면은 정말 독립이 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임시정부의 위상도, 이 의미도, 상징도 잠시 금방 어떻게 됐어요? 임시정부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이 무장투쟁, 싸워서 일본과 하자는 세력과 아니다, 외교를 통해서 우리 독립을 찾자라는 세력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국민대표회의라는 사건도 일어났지만 이게 결렬이 되고, 임시정부는 많은 사람들이 탈퇴를 하거나 원래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축소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임시정부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었던 분이 누굽니까? 김구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이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라는 단체 안에서 어떤 이 단체를 만드냐면 한인 애국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듭니다. 어느 날 김구 선생님이 이 상하이의 임시정부 그 청사 앞에서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근데 웬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김구 선생님이시죠? 저 폭탄 하나만 주세요. 무슨 말이요? 저 폭탄 하나만 주시면요, 저 일본 천황 혹은 누구 제가 죽이고 오겠습니다.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식민지배 받으면서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김구 선생님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이 사람 첩자인가? 뒷조사를 해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 순수한 청년이 누구냐면은 이봉창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이봉창이라는 인물은 일본에서 이 일용직으로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삽니다. 학식도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도 많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차별을 받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도 일본한테 매맞고 그리고 일본한테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 답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일본에서 이렇게 공사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일본의 천황이라는 사람이 행차를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저 사람이 천황이래요. 그러니까 이봉창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문득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이렇게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거야? 내 자식은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사비를 다 털어서 상하이로 물어 김구 선생님께 오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께 폭탄을 하나 받고 일본으로 가서 이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졌으나 아쉽게도 실패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봉창 선생님이 바로 현장에서 잡혀서 일본 감옥소로 경찰서로 가서 결국에 고문을 받다 돌아가시죠. 자, 아무튼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고 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얘기를 듣자마자 이 대서특필하면서 신문 보도를 막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지금 얼마나 미워, 그쵸? 지금 만주 지역도 일본이 뺏어가고 지금 우리나라를 중국을 막 침략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 상하이에 있던 상하이 신문에서 이러한 신문 기사를 낸 겁니다. 조선의 젊은 작은 청년이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졌으나 아깝게 실패함, 아쉽다, 이런 식으로 신문 기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꼬투리 잡힐 일이 생겼죠. 우리나라의 천황이 죽을 뻔했는데 아깝다, 아쉽다, 너네는 민족성이나 이런 게 안 된 민족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만주를 넘어서 상하이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하이 사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대중국도 그때 당시에 성장하고 있었던 일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하이에서 수많은 중국 군인과 수많은 중국 민간인들이 죽으면서 피해를 입고 상하이 사변을 통해서 일본은 또다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승리에 대한 기념식을 이 상하이에 있는
훈커우 공원이라는 곳에서 이 전승 기념식을 하게 되죠. 그때 또 우리 같은 충남 사람이에요. 예산의 그 젊은 청년이었던 윤봉길 의사가 또 김구 선생님께 폭탄을 받고, 그리고 그 훈커우 공원의 기념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참석을 할 때 도시락에 지참해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락 모양의 폭탄을 들고 와서 그 훈커우 공원의 그 전승 축하식에서 폭탄을 던지죠. 그래서 이것은 다행히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많은 일본의 장성들, 고위급 군인들이 죽거나 다쳤어요. 중국은 또다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중국의 군인 몇십만, 몇백만 명이 못한 일을 또 조선의 젊은 청년이 해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이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시정부의 지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일본 입장에서는 이 임시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에 가시겠죠. 그래서 그 임시정부는 이제 더 이상 상하이에 있지 못하고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국 그 본토 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한인애국단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인애국단의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본 노선은 외교 노선이었기 때문에 1930년대 그 무장 독립투쟁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으로 들어갈까? 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의열단원 김원봉 선생 역시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의 한계를 느끼고 중국으로 들어왔고, 그러면 무장독립투쟁 입장에서는 이 의열단이 더 성격에 맞겠죠. 그래서 이 조소왕 선생이라든가 지청천 선생이 한국독립당이라든가 조선혁명당을 만들어서 이 의열단인 김원봉 선생과 함께 힘을 합쳤고, 그게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단체가 결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앞에서도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나왔는데 같은 계열인 거죠? 아닙니다. 이름만 똑같고 성격은 완전히 다르고 이 인물들도 달라요. 그래서 따로따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중국에는 이제 두 가지 노선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노선, 그리고 민족혁명당이라고 해서 의열단을 중심으로 하는 노선. 자, 근데 이 민족혁명당이 아무래도 조금 사회주의적 세력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소왕이라든가 지청천은 이쪽 성향에 맞지 않겠다라고 하고, 이 한인애국단의 또 활약, 이런 것들을 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국민당 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한국광복운동 단체 연합회를 통해서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하이에서 떠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 충칭에 자리 잡게 되면서 한국독립당이라는 그 단체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에 이렇게 정당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군대가 한국광복군이라는 군대입니다. 이 한국광복군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국군의 모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광복군은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일본과의 전쟁에 실제로 참여를 했으며, 미국군, 영국군과 연합을 해서 이제 전쟁에 참여합니다. 미국군, 영국군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왜 필요할까요? 일단은 일본말 되잖아요. 일본 군인을 잡았을 때 그 사람을 신문하거나 포로들에 대한 이런 활동을 할 때, 포로들에 대한 신문을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무전들을 도청할 때 또 번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한국광복군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광복군은 대일 선전포고를 하면서 일본에 대한 너희들 전쟁할 거야. 우리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을 통해서 너희들과 전면전으로 붙을 거야 라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우리나라가 만들어질 때는 어떠한 건국 강령, 나라의 목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건국 강령도 발표하게 됩니다. 임시정부가 그전보다 조금 탄탄해졌죠. 하나의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당도 있고, 그리고 이 정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군대도 만들어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방이 됐을 때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런 건국 강령도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의열단은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빠져나간 다음에 또다시 사회주의 사람들과 다시 모여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여기에서 나온 군대는 조선의용대예요.
이 조선의용대는 지금 북한의 이 나중에 조선의용군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북한의 인민군의 모태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는 역시 중국의 공산당과 함께 호가장 전투 등에서 일본과 전쟁을 하는데 활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단체를 만들었던 수장이었던 김원봉 세력이 1942년 되면은 또다시 임시정부 쪽으로 이동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은 또 빠져나가서 이 조선의용군이라는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요. 자, 어때요? 이 1930년대 중후반의 이 대외 관계를 보면은 단체 이름도 많이 나오고 그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를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30년대 전반 주로 싸우는 전쟁터는 만주 지역, 간인도 지역. 여기에서는 중국과 연합해서 일본과 싸운다. 하지만 이 지역이 일본 손아귀로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우리나라 독립 세력은 어디로 내려옵니까? 이 중국의 본토로 내려옵니다. 이 중국을 본토로 내려와서 들어갈 수 있는 단체는 김원봉의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있고 김구 선생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단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안타깝게 남북이 갈라져 있듯이 그런 사회주의적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으로 서로 선택을 해서 들어가고 수많은 단체를 만들면서 일본에 끝까지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활약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일본의 1930년대 그리고 40년대 초반까지 우리가 독립운동의 국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한 찻이 더 있는데 그 한 찻이 더는 뭐 사회주의의 투쟁이라든가 여성운동이라든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문화 파트, 교육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